아버님, 어떻게 저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널 시험한 게 뭐가 잘못이야? 사람을 속이고 가장에서 시험에 빠뜨린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라. 난 그저 너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정작 아버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날 두 사람의 눈빛은 칼끝처럼 부딪혔다. 한쪽은 진실을 묻고 한쪽은 감췄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숨결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심이란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둘 다 알게 되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실화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공장 안은 이른 아침부터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을 울렸고 바닥엔 낡은 기름때가 번들거렸다. 그때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손끝에서 붉은 피가 번져 나왔다. 그는 흘러내린 모자를 황급히 눌렀었다. 괜찮으세요? 윤서가 달려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보다 걱정이 먼저였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굳은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굳었다. 그가 바로 한서그룹 회장, 65살의 한도윤이었다. 그는 지금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위장 취업해 있었다.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정도 상처로 요란하긴. 괜찮소? 윤서는 피가 멈추지 않는 걸 보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라도 눌러야 해요.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감쌌다. 손수건 위로 붉은 자국이 번졌다. 한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낡은 첫 냄새와 그녀의 체온이 뒤섞여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서 있는지 되새겼다. 몇 달 전 아들 준혁이 결혼을 통보했을 때 그는 얼굴도 모르는 며느리를 거부했다. 가난한 집 딸이라니 너가 제정신이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진심이 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유난히 거슬렸다. 한도윤은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만 배워왔다. 진심, 성실, 따뜻함 같은 말은 그에게 오래전 사라진 낱말이었다. 사람은 결국 이익을 좇는다고 자신은 그렇게 확신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된 얼굴 뒤에 숨은 또 다른 탐욕인지. 그날 새벽 그는 집무실 불을 끄고 낡은 트럭을 몰고 공장으로 향했다. 흰머리를 염색약으로 덮고 손등엔 일부러 흉터를 냈다. 이름은 박철수, 출신은 포항제철소 경비 출신. 오래된 작업복과 다른 구두, 모든 게 완벽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윤서를 지켜봤다. 윤서는 동료들 사이에서 늘 바빴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식사 대신 커피로 허기를 달래며 누구보다 오래 남았다. 퇴근할 땐 남은 반찬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끝엔 늘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도 표정은 밝았다. 그 웃음이 불편했다. 저건 가식이야. 저렇게까지 착할 리가 없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부러 투덜거렸다.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 일에 신경을 써? 자기 일이나 잘하지. 윤서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마음이 쓰이잖아요. 누군가 다치면 속상하니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공장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 불빛이 묘하게 눈을 시리게 했다. 퇴근 후 한도윤은 공장 뒤편 오래된 창고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손끝에 남은 붕대 자국이 스쳤다. 그녀가 감싸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가식이라도 저런 눈빛을 내는 게 쉽진 않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꺼버렸다. 진심이라면 내 인생이 틀린 거겠지.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한도윤은 알지 못했다. 그날 공장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온기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 며칠이 지나도 한도윤은 윤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픈 동료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늦게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이 움직였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단단히 마음을 닫았다. 저건 연극이다. 착한 척으로 얻는 게 분명 있겠지. 윤서는 늘 사람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작업복이 기름에 젖은 채로 웃을 때면 오히려 더 지쳐 보였다. 그는 그 웃음이 싫었다. 박씨 아저씨,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손을 내저었다. 내일은 내가 하지. 괜히 힘 빼지 말아요.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도와드리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한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고요해서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그는 평생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며 살아왔다. 사람을 믿기보다 계약서를 믿었고 진심보단 숫자를 따졌다. 그런 그에게 윤서의 행동은 계산되지 않는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윤서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아저씨, 따뜻한 거 드세요. 오늘은 날이 춥네요. 그는 잠시 컵을 쳐다보다가 일부러 식탁 위에 두었다. 내가 이런 거 받을 사이요? 윤서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드시라고 한 건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속에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 저녁 무렵 그는 공장 밖 흘길을 걸었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졌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불쑥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엔 윤서가 건넨 커피가 있었다. 식은 커피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이 여자는 뭘 노리는 걸까? 그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윤서를 피했다. 그녀가 인사해도 모른 척했고 일부러 불친절하게 굴었다. 그녀가 당황하길 기대했지만 윤서는 늘 같았다.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고 남은 반찬을 통에 담았다.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다. 윤서 씨는 결혼하고도 이렇게 열심히야?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볍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이 어쩌면 너무 오래 사람을 의심해왔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다. 다들 겉으론 저렇게 말한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평생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리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손에 기름때 묻은 채 공장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첫사랑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돈과 성공을 쫓는 사이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때부터 사람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진심이 밥 먹여주진 않지. 그러나 마음 한편에 묘한 메아리가 남았다. 윤서가 다쳤을 때 건네던 그 눈빛, 그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희미하게 스쳐갔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공장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깊은 밤을 채웠다. 한도윤은 창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작은 불빛 하나가 공장 숙소 쪽에서 새어나왔다. 그곳엔 윤서가 있었다.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서 누군가의 작업복을 꿰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밤의 풍경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의 선함은 계산된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자신의 세상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도윤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공장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라인 위로 희미한 조명이 켜지고 금속이 식는 냄새가 흩어졌다. 그는 일부러 윤서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무심한 얼굴로 인사받는 것이 요즘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녀는 늘 같은 인사로 하루를 열었다. 박씨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는 대답 대신 팔짱을 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온 거요. 윤서는 미소로 받아쳤다. 그럼 오늘은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어제보다 더 추워요.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이 경계했다. 사람은 따뜻한 얼굴로 속이는 법이지. 나도 그걸로 수없이 당했잖아. 그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을 통보하던 날이 떠올랐다. 늦은 밤 비서가 건넨 청첩장엔 단 2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희 결혼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엔 며느리의 이름 윤서. 그날 그는 분노를 삼키며 말을 내뱉었다.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해? 아들은 침묵으로 맞섰다. 그 침묵이 더 큰 반항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도윤은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윤서를 처음 봤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 숙임 속에서 그가 느낀 건 존경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저 눈빛, 겉으론 순하지만 속으론 계산하고 있겠지. 그렇게 불신은 시작됐다. 그는 윤서를 공장에서 시험하겠다고 결심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떤 진심을 가진 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확인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의 선함이 가짜라는 증거를 손에 쥐면 자신의 세상이 여전히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단기직 넣어달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는 오래된 트럭을 몰고 하청 공장으로 향했다. 트럭 안엔 작업복과 다른 구두, 흑색 염색약, 낡은 모자가 실려 있었다. 운전석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작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나? 첫 출근 날 그는 일부러 실수를 반복했다. 상자를 거꾸로 쌓고 제품을 흘렸다. 윤서는 곧장 달려와 그를 도왔다. 아저씨,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다치면 안 돼요. 그는 대꾸했다. 사람은 일하다 다치는 거요. 젊은 사람이 나 걱정할 필요 없지. 윤서는 말없이 떨어진 나사를 주어 그에게 건넸다. 그 순간 손끝이 스쳤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걷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난 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건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온기였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그쳤다. 다 연극이야. 결국 다 돈 때문이지. 퇴근길 그는 일부러 윤서의 뒤를 따라 걸었다. 가로등 불빛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윤서는 슈퍼에서 값싼 반찬을 사고 비닐봉지를 들고 걸었다. 골목 끝에서 멈춰서서 한쪽 팔목을 주무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 순간조차 마음을 믿지 않았다. 가난을 무기 삼아 연민을 얻는 여자일 뿐이야. 그날 밤 그는 숙소 침대에 앉아 손등의 상처를 바라봤다. 윤서가 감싸주던 그 손수건이 아직 서랍에 있었다. 세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그 천을 만지작거렸다. 무언가 묻어있는 듯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눈을 감으니 윤서가 건넨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다치시면 안 돼요. 일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진심이 밥 먹여주진 않지. 그 말이 공기 속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그가 원치 않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믿지 않으려 했던 따뜻함이 차가운 확신의 틈새로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공장 창문 틈새로 흙먼지가 스며들었고 기계 위엔 얇은 먼지가 쌓였다. 윤서는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옆에서 박씨 아저씨가 느릿하게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숨이 거칠었다.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됐어. 젊은 사람이 이러면 늙은 나는 할 일이 없잖소.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그녀는 상자를 붙잡고 반쯤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작업대 위에서 부딪힌 손등 사이로 지난번에 다친 상처가 다시 스쳤다. 붕대 너머로 피가 조금 배어 나왔다. 윤서는 놀라며 상자를 내려놓았다. 피나요? 약은 발랐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괜찮소. 이런 건 익숙하오. 윤서는 말없이 창고로 뛰어가 구급함을 들고 왔다. 그가 말리기도 전에 손등을 닦고 새 붕대를 감았다. 이거 하루에 한 번은 갈아야 돼요. 덧나면 병원 가야 하잖아요. 한도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조용해서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퇴근 후 윤서는 문을 나서다 그를 돌아봤다. 박씨 아저씨, 내일은 장갑 새 거 가져올게요.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남았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다. 낯선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시계 초침만 들렸다. 사진 액자 속 가족의 미소가 어색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그 옆에 선 윤서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 천천히 바라봤다. 공장 안의 윤서와 사진 속 윤서가 겹쳐 보였다. 웃음은 같았지만 어딘가 달랐다. 그 미소, 어디까지가 진심이지.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갔다. 벽 한켠엔 오래된 투자 보고서와 계약서가 가득했다. 거기엔 그의 인생이 있었다. 계산, 손익, 이익률. 그는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보다 숫자를 더 믿게 됐다. 그런데 요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윤서가 점심시간에 그에게 도시락 반찬을 내밀었다. 박씨 아저씨, 이거 제 거 나눠드릴게요. 그는 놀란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봤다. 김치 한 조각, 달걀말이 2개, 그리고 멸치볶음. 너무 소박한 음식이었다. 이거 아깝잖소? 싸운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녀는 말하곤 자리를 떠났다.
그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녀가 남긴 말이 묘하게 남았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 그 단순한 말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한때 아내가 매일 저녁 그 말을 했다.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당신도 조금은 쉬어요. 그는 그때마다 일 핑계로 대꾸하지 않았다. 그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그제야 그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쓰디쓴지 알았다. 그날 저녁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바람이 더 세게 분대요. 문 꼭 닫고 주무세요. 그는 방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그 목소리가 묘하게 따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불편해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꾸 생각났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건 친절한 척일 뿐이야. 가난한 사람일수록 남의 마음을 얻는 법을 더 잘 알지. 한도윤은 침대 끝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불빛이 번지며 방 안을 비췄다. 그는 연기를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저런 착한 척이 제일 위험하지.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다. 손끝에 남은 도시락 냄새가 자꾸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윤서에게 더 다가갔다. 일부러 무거운 짐을 들며 일부러 투덜거렸다. 그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지치고 짜증을 내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길 원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흔들어도 윤서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때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믿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엔 바람이 거세졌다. 공장 지붕이 삐걱거렸고 창문 틈새로 먼지가 흘러들었다. 그는 다시 담배를 붙였다. 불빛 너머로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린 건 아닐 거야. 저 여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그 말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이어졌다. 그 한숨이 그가 쌓아 올린 벽에 가느다란 균열을 남기고 있었다. 공장 천장은 며칠째 비에 젖어 있었다. 물방울이 새어나오며 전선 위로 떨어졌고 기계는 잦은 합선 경고음을 냈다. 윤서는 공장장에게 몇 번이나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비 그치면 고칠 거야. 지금은 손 떼면 더 위험해. 그날도 오후가 넘어가자 어둑한 그림자가 지붕 아래로 드리웠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규칙하게 떨렸다. 윤서는 기계를 닦던 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때 한쪽에서 금속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씨 아저씨, 거긴 물이세요. 떨어지면 감전돼요. 한도윤은 윤서의 말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더 깊숙이 들어갔다. 물이 새는 곳 아래엔 오래된 전선이 뒤엉켜 있었다. 괜찮소? 이거 잠깐만 정리하면 돼. 안 돼요. 지금은 위험해요. 윤서가 달려드는 순간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전선이 끊어지며 스파크가 터졌다. 한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발밑에 물웅덩이에 미끄러졌다. 그 찰나에 윤서가 그를 밀쳐냈다. 금속 파편이 떨어지며 바닥을 쳤고 윤서의 팔이 전선에 스쳤다. 타는 냄새와 함께 공장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윤서 씨, 한도윤이 소리쳤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녀의 팔엔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얼떨결에 그녀를 부축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나까지 밀쳤어? 윤서는 힘없이 웃었다. 박씨 아저씨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맴돌았다. 비가 멎은 듯 공장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기계의 회전음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잠시 멎었다. 그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팔에 묻은 그 으름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다음 순간 한도윤의 마음이 요동쳤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이 불편했다.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병원 가야 돼요.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그는 손을 뻗어 붙잡았다. 됐소. 괜찮소. 하지만 윤서는 단호했다.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공장 밖으로 이끌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물이 고인 흙길을 조심스레 걸으며 윤서는 중얼거렸다. 사람은 다 다치죠. 그래도 누군가 지켜줘야 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는데도 하늘이 밝았다. 그는 자신이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서가 말했다. 오늘 일 공장장님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요. 아저씨가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왜 윤서 씨가 책임을 져? 제가 말 안 하면 아저씨 일자리 지켜드릴 수 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 지었다. 아무 계산도 망설임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세상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젖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았다. 손등의 상처 위로 그녀가 감아준 새 붕대가 보였다. 하얀 천에 묻은 피가 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진심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지. 그 말이 스스로 낯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계 소리 대신 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은 다 다치죠. 그래도 누군가 지켜줘야 해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낡은 간판이 덜컹거렸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붕대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피하고 살던 따뜻함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공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전선은 교체됐고 천장은 새로 덧칠됐다. 사고는 금세 잊혔지만 한도윤의 마음속엔 그날의 장면이 남아 있었다. 불꽃이 튀던 순간 윤서가 자신을 밀쳐냈던 그 몸짓. 그녀의 팔에 남은 붉은 자국이 눈에 밟혔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날의 온기가 자꾸 생각났다. 다음 날 윤서는 붕대를 감은 채 출근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스며드는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일소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동료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었다. 그만하세요. 다친 팔로 무리하면 안 돼요. 누군가 말리자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 일 제가 제일 익숙하잖아요. 한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가 걷는 뒷모습, 팔을 붙잡은 채 상자를 옮기는 동작 하나하나가 묘하게 눈을 떼기 어려웠다. 쇼를 하려면 쉬기라도 하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귀에 걸렸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몇 줄,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 대신 뜨거운 물 한 컵.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옆에 앉은 한도윤에게 도시락 뚜껑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셔보세요. 어제보다 덜 짰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밥까지 나눠 먹자는 거요? 많이 싸서 그래요.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담백했다. 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 단순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한때 자신도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난했던 어린 날,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웃던 얼굴. 그는 그 기억을 서둘러 밀어냈다. 퇴근 후 그는 일부러 공장 뒷마당을 돌았다. 비가 갠 뒤에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윤서가 한쪽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바닥에 기름때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누가 다음에 써도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봤다. 손끝으로 바닥을 닦던 그녀의 팔목, 붕대 자국이 아직 선명했다. 불빛 아래서 흰 천이 은빛으로 번쩍였다. 그 빛이 눈부셔서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어 기숙사복도 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는 혼자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불빛이 손끝을 비췄고 연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왜 나를 밀쳐냈을까? 돈도 이익도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대신 낯선 불안이 마음에 들어섰다. 며칠 뒤 그는 윤서의 책상 위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공장 안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은 동료들의 성금이었다. 봉투엔 몇 장의 10,000원짜리와 손글씨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다.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글씨는 윤서의 것이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쥐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저런 행동, 가식일 수도 있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려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밖은 다시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윤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씨 아저씨, 다치면 안 돼요. 그 단순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가 흘렀다. 그는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대보았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진심이란 게 이런 건가? 그는 금세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 여잔 다 계산된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서 곧 사라졌다.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눈꺼풀 아래로 묘한 피로가 깃들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속에서 오래된 신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그가 아직 인정하지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아침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아직 마르지 않아 공장 바닥은 미끄러웠고 사람들의 발자국마다 물기가 번졌다. 윤서는 팔에 붕대를 새로 감은 채 출근했다. 붕대 끝이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 오전 한도윤은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윤서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팔이 불편할 텐데도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고장난 기계 앞에서도 먼저 손을 뻗었다. 그녀는 동료의 걱정에도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팔 아픈 건 별일 아니에요. 그 말에 한도윤은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다. 저 여자는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하지? 그의 머릿속엔 의심과 불편한 감정이 함께 일렁였다. 그는 평생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의 괜찮다는 말엔 언제나 계산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휴게실 한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누군가를 위해 싸온 도시락이 있었다. 박씨 아저씨, 이거 어제 약속했잖아요. 새 장갑이에요. 그녀는 상자 옆에 장갑 한 켤레를 올려놓았다. 붉은색 실선이 둘러진 두꺼운 천장갑이었다. 손에 상처 있으시니까 이거 끼세요. 비 오면 미끄럽잖아요. 그는 잠시 장갑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 실밥이 느껴졌다. 직접 꿰맨 듯했다. 굳이 이런 걸 왜 챙겨주나요? 그의 말에 윤서는 조용히 웃었다.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만 조금 쓰면 돼요.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도시락을 덮으며 덧붙였다. 밥은 따뜻할 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장갑을 손에 끼워봤다. 천이 두꺼워 손이 둔해졌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퇴근 후 공장 숙소 복도 끝에서 윤서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도 잘 지냈죠? 엄마 밥 꼭 챙겨 먹어요.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노란 조명 아래 길게 늘어졌다. 한도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통화를 마친 뒤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본 가식의 얼굴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돈을 위해 연기하는 사람의 표정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허기가 아닌 책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밤 윤서는 근무일지를 쓰다 말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종이 위엔 근로자 안전 개선 제안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붕대 감은 손으로 천천히 글을 썼다. 작업장 전선 교체와 방수 천장 보강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사고를 계기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본 한도윤은 멈춰섰다. 사고 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윤서가 혼자 다시 꺼내들었다는 게 놀라웠다. 그는 문득 자신이 과거엔 이런 글을 얼마나 많이 찢어버렸는지 떠올랐다. 이익이 안 되는 일엔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는 잠시 종이 위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순한 바람이 왜 이렇게 마음을 파고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가슴 한쪽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이튿날 윤서는 출근하자마자 물걸레를 들고 기계 주변을 닦았다. 그녀의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혔다. 그때 한도윤이 다가가 말했다. 다른 사람 시켜도 될 일을 왜 혼자 해? 그녀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다들 바쁘니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닦은 바닥을 바라봤다. 깨끗해진 철판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 빛이 묘하게 눈을 시리게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여자를 미워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군.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속였다. 그래, 저런 사람일수록 언젠가 진짜 얼굴을 드러내지. 그 말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게 쓴 균열이 울렸다.
그 균열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가 믿어온 세상이 아주 천천히 다른 빛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본사 감사팀이 예고 없이 공장에 내려왔다. 회계 서류와 근로자 명단을 점검하던 그들은 작업장 곳곳을 돌았다. 낯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자 공장 안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윤서는 기계 옆에서 먼지를 닦던 손을 멈췄다. 작업복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감사팀의 젊은 간부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멀리 한쪽 라인 끝에 서 있는 한도윤을 향했다. 잠시 그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만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동료의 팔을 붙잡았다. 저분 회장님 아니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박씨 아저씨잖아요. 하지만 간부의 얼굴엔 확신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한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얼굴을 가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간부가 가까이 오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간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속을 날카롭게 갈랐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박씨 아저씨가 회장님이라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부의 입을 막을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대신 낮고 거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람 잘못 봤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엔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보지 못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감사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장장이 다가오는 동안 한도윤은 생각했다. 이젠 끝이군.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이야. 그때 윤서가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세요? 감사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윤서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박씨 아저씨가 우리 회장님이라뇨.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분은 여기서 제일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녀의 말에 감사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가 도윤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한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그를 숨겨줬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성실한 사람이라 말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난 그 말끝이 흐려졌다. 윤서는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팀을 향해 덧붙였다. 이분은 저희 작업반의 직원이에요.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쉬신 거예요. 감사팀이 물러가자 윤서는 조용히 한도윤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다. 박씨 아저씨, 그분들이 왜 아저씨한테 회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세상엔 닮은 사람도 많은 법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서는 그 대답을 믿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그친 창문 밖으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는 이상한 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다니? 처음 봤을 땐 거칠고 무뚝뚝했는데 가끔은 다른 사람 같아요. 어제 사고 났을 때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저를 잡아줬잖아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튼 오늘은 좀 쉬세요. 일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녀가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작아 보였다. 그녀가 떠난 뒤 한도윤은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얼굴로 서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속으로는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비쳤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건 잠시뿐이야. 오늘만 넘기면 돼. 그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낮의 장면이 떠올랐다. 이분은 여기서 제일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 말이 그를 숨겨준 동시에 그의 마음속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젠 그만해야 하나.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가 쌓아온 모든 의심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밤새 비가 내려 공장 마당에는 얕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렸고 그 빛이 눈을 찔렀다. 윤서는 작업복을 입으며 몰래 한도윤을 훔쳐봤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낯설게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말 한마디, 회장님.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씨 아저씨가 그런 분일 리 없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럼에도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불안이 올라왔다. 한도윤은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어딘가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인사도 여전히 건넸지만 눈빛엔 거리가 생겼다. 그는 그 거리감이 서늘했다. 작업 중 윤서가 실수로 나사를 떨어뜨리자 그가 무심히 말했다. 손 다칠라 조심하쇼.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알아요. 그 말투엔 이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굳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그녀의 앞에 앉았다. 윤서는 숟가락을 멈췄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다쳐서 걱정됐소. 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잘 나아요.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그 침묵이 둘 사이를 더욱 벌렸다. 그날 오후 윤서는 잠시 창고로 향했다. 선반 위에 놓인 그의 작업복이 보였다. 포켓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은 건 오래된 지갑 하나였다. 지갑 속엔 신분증이 있었다. 윤서는 숨을 죽였다. 박철수. 그 이름 밑에 적힌 생년월일이 이상하게 보였다. 숫자가 지워진 자리에 새로 덧쓴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넣고 선반을 닫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무슨 일 있소? 뒤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몸을 돌렸다. 아, 그냥 공구 찾으러 왔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잠시 공기 중에 정적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숨을 골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퇴근길 공장 앞 가로등 아래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손에 쥔 장갑을 꼭 쥐었다. 그 장갑은 며칠 전 자신이 직접 꿰맨 그 장갑이었다. 정말 박씨 아저씨가 회장님일까?
왜 그런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때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 씨, 잠깐만. 그녀가 돌아보니 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 온다는데 우산 없잖소? 그녀는 망설였다. 괜찮아요. 금방 가요. 괜찮단 말 그만하시오. 매번 그러면 내가 미안해지잖소.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빛이 닿은 그의 눈과 주름 사이로 묘한 따뜻함이 스쳤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의 말뿐이었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그녀는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다. 사고가 났던 날 자신을 밀쳐주던 그의 손. 그 손은 낡고 거칠었지만 분명 누군가를 지키려는 힘이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확인해야겠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오기 전에 공장에 도착해 그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모르는 채였다. 그 결심이 그와 자신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공장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비가 멎은 뒤에 공기는 눅눅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울렸다. 윤서는 출근하자마자 창고로 향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이른 시간 그녀는 서류장과 선반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적힌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작업 명단에도 급여 명세에도 박철수란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없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뒤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 씨, 뭐 찾는 거요? 그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순간 어깨를 움찔했다. 아, 그냥 서류 정리 중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선반 위 먼지를 털어냈다. 그럴 리가 없잖소. 당신은 정리하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눈빛이 더 많소.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눈빛이 말해주잖아. 당신은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요즘 아저씨를 보면 왠지 낯설지 않아요. 말투도 손버릇도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여유도요.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 이상하죠.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마치 수십 명을 이끌던 사람처럼 행동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다. 저 너무 나갔네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다. 괜히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사람이 사람을 본다는 건 나쁜 게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으시지. 항상 사람 앞에 서는 분이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박씨 아저씨. 아니, 혹시? 그날 이후 윤서는 그와 거리를 두었다. 인사도 말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그의 손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한도윤은 그 변화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의 냉담이 마치 벌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공장 숙소 복도는 적막했다.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감쌌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빨지 않은 채로 남은 얼룩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그 붉은 자국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도대체 뭘 하려던 거지? 그녀를 시험하려던 이유가 흐릿해졌다. 처음엔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진심을 잃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 같았다. 다음 날 공장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서 씨, 그 박씨 아저씨랑 요즘 왜 말도 안 해? 그러게. 전엔 챙겨주더니 싸운 거 아냐?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작업대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도윤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는 공장 구석에서 담배를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소문은 늘 약한 사람에게로 가는 법이지. 그는 담배를 발바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윤서 씨가 나 챙겨준다고 오히려 내가 귀찮게 한 거요. 내가 괜히 오해받을 짓을 했던 거요. 사람들이 웃었다. 역시 박씨 아저씨 유머 감각 있네. 그 말에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그의 농담 뒤에 숨은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퇴근길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노을이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왜 저 대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소문이란 건 막을 수 없소. 차라리 내가 흘려보내는 게 낫지. 그런다고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그래도 당신이 상처 안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때 처음으로 윤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남은 몇 안 되는 따뜻한 사람인지. 밤이 깊어지고 공장 불이 하나둘 꺼졌다. 윤서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불 꺼진 작업장을 바라봤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에 무늬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박씨 아저씨, 아니 한도윤 회장님, 혹시 정말 아버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시각 멀리 숙소 복도 끝에서 한도윤도 같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같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났다. 그건 믿음이기도 죄책감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박씨라 불렀지만 이제 그 이름은 점점 무게를 잃고 있었다. 그는 문득 속삭였다. 윤서야, 너의 눈빛이 나를 무너뜨린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리고 그 밤 한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공장 마당에는 고인 빗물이 반짝였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윤서는 새벽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밤새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분 목소리, 손동작, 말투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그녀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그쳤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버님이 직접 이런 곳에 올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속삭였다. 아버님이야. 틀림없어. 그날 오전 본사 감사팀 차량이 공장 앞으로 들어왔다.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한도윤 회장님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흔들렸다. 작업 중이던 윤서의 손이 멈췄다. 기계가 천천히 멈춰섰고 공장 안 공기가 묘하게 얼었다. 직원들 사이를 가르며 한도윤이 걸어 나왔다. 모자는 벗겨져 있었고 고개는 낮게 숙여져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윤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눈빛, 걸음, 목소리.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그만두시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그 사람요. 한서그룹 회장 한도윤. 순간 공장 안이 정적에 잠겼다.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꽂혔다.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정말 아버님이었어.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동안의 대화, 웃음, 위로, 손수건.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씨 아저씨라는 이름 아래 있던 따뜻한 말들이 이제는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다. 감사팀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본사로 가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소. 그가 천천히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지만 그 시선엔 두려움과 배신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제 말해야겠구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준혁이 아버지로서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너를 믿어도 되는 여잔지. 그걸 직접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 그 말에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그동안 다 연극이었나요? 제가 믿었던 마음도 당신이 보여줬던 온기도 전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처음엔 시험이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진심이 됐다. 진심?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인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아버님을 존경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고 싶으셨어요? 그는 답하지 못했다. 가족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맞아요?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공장 안에 서 있던 사람들도 침묵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갈랐다. 그때 공장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윤서가 고개를 돌렸다. 준혁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정말 여기 계셨네요. 한도윤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아,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다 알았어요, 준혁 씨. 준혁은 윤서의 눈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 방식이에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흔들어야만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아버지는 평생 회장으로만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까지. 한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래, 맞다. 나는 회장으로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로선 실패했지.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모두한테 상처만 남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끝내야겠지. 그는 윤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안하다. 너의 진심을 의심한 죄 평생 갚겠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정말 아버님으로만 남아주세요. 다른 이름으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게 맞겠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돌아섰다. 누구도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윤서는 기숙사 창가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진심을 확인하려 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 진심을 잃는 법이야. 창밖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방울을 닦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님. 며칠 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병실 창가를 비췄다. 하얀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한도윤은 링거줄을 손에 꽂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남아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한층 깊어졌다. 공장 사태 이후 쓰러진 그는 며칠째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래, 괜찮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돼서 왔어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가 걱정을 받는 날도 있구나. 윤서는 침묵한 채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사과를 깎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땐 왜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저를 시험해야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내가 너무 오래 사람 믿는 법을 잊고 살았거든.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아버님, 준혁 씨가 아버지한테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럴 거야. 그 녀석은 나보다 마음이 고드니까. 그래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그래도 아버지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마음을 배운 것 같다. 고요.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네. 그는 잠시 웃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나보다 먼저 사람 냄새를 배웠지.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윤서야. 네. 나는 처음부터 너가 싫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너가 너무 진심 같아서 두려웠던 거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심이 왜 두려워요? 진심은 나를 비추니까.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비어있는 사람인지 들켜버리거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고 작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그동안 화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 네.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회장님이 아니라 한도윤이라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걸 이제야 누가 알아주는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이제 숨지 마세요. 회장님으로도 박씨 아저씨로도 말고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뭘로 살아야 하오? 그냥 아버님으로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 참 따뜻하구나. 이제야 제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 한마디면 됐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다. 긴 오해의 시간은 서서히 녹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짧게 말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덕분에 말짱하다. 덕분이라니요. 윤서가 밤새 걱정했어요. 알고 있다.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전 이제 화 안 낼 거예요. 왜 갑자기? 윤서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결국 사람을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배우는 중이지. 늦었지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잠시 함께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한도윤은 손끝으로 링거줄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얻은 건 돈이 아니고 사람 2명이었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늦게라도 얻은 마음이요.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그때 창밖에서 매화 꽃잎이 한 장 흩날렸다. 그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봄이 오는구나. 병실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이 흘렀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후회와 새로 시작된 용서가 함께 있었다. 며칠 뒤 본사 이사회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는 봄 햇살이 쏟아졌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께선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셨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공장에 직접 내려가 위장 취업을 하신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직원과의 관계가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도윤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주시죠.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찢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대들은 나를 회장으로만 본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진 아무도 묻지 않지.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소.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겠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이사들의 얼굴엔 안도와 승리의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녀가 회의실 문가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준혁도 있었다. 이건 회장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분이 회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직접 내려가 본 게 잘못인가요? 이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직원 한 명과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게 올바른 경영입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건 감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윤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저 김윤서, 그분의 며느리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뭐라고요? 제가 그분의 아들, 한준혁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게 단 한 번도 가족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한도윤은 놀란 듯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분이 저를 속였던 이유는 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준혁이 천천히 나섰다. 아버지는 평생 회장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그냥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한도윤은 천천히 아들의 옆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엔 고요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난 이제 그만두겠소. 회장님, 그건 공식 절차 따윈 필요 없소. 그는 윤서와 준혁 앞에 멈춰섰다. 나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았겠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젠 알아요. 그건 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기 위한 길이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한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건 사과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내 인생에.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었다. 난 평생 사람을 위해 두고 명예를 쫓았소. 그 대가로 내 가족을 잃고 내 마음을 잃었지. 이제야 깨닫는다. 진심은 권력보다 어렵고 사랑보다 무겁다는 걸. 윤서는 눈을 감았다. 준혁이 천천히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그의 손이 떨렸다. 윤서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아버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으로.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내가 늦게라도 돌아온 걸 기다려줘서 고맙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다. 그날 이후 회사의 문 앞엔 한 장의 공지문이 붙었다. 한도윤 회장 명예직으로 전환. 한준혁 신임 대표이사 취임. 그 공지문 앞에 멈춰선 한도윤은 담담히 웃었다.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았구나. 윤서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아버님으로 남으시면 돼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래. 아버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이제야 배웠구나. 그날 저녁 석양이 회사 건물을 붉게 물들였다. 한도윤은 창문 너머로 손을 모았다. 무릎 꿇은 게 부끄럽지 않구나. 그 덕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됐으니. 햇살이 천천히 사라지고 유리창에 그의 모습만 남았다.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다. 이사회 이후 한서그룹은 하루아침에 세간의 중심에 섰다. 무릎 꿇은 회장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조용히 회사 기록실에서 보냈다. 윤서는 가끔 그를 찾아갔다. 커피를 건네며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숨김도 오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 가지 불안이 남아 있었다. 다음 주면 검찰 조사가 있었다. 재무이사의 비자금 조작과 회장 직무 연루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이번엔 언론도 이사회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늦은 밤 본사 불 꺼진 복도에서 윤서는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반쳤다. 잠이 오질 않더구나. 생각이 많아서. 윤서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다. 준혁 씨는요? 내일 기자 간담회 준비 중이에요. 그래, 그 녀석이 많이 컸지. 예전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였는데. 아버님 닮아서 그래요. 그는 피식 웃었다. 닮았으면 안 되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내일 재판. 혹시 겁나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거야. 체면, 이름, 지위. 그런 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이젠 진심이 날 지켜줄 거라 믿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아버님 같으세요. 이제야 그 말이 듣기 좋구나. 그는 말하며 손끝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줬다. 이건 내 변론 자료요. 혹시 내일 내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준혁에게 대신 전해주겠소. 아버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다. 이제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윤서야. 네. 내가 널 시험한 게 평생의 후회였지만 넌 그걸 벌로 돌려주지 않았지. 그게 고맙다.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버님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용서? 사람은 다 늦게 깨닫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버님이 저를 속이지 않았다면 저도 제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을 거예요. 그의 눈이 젖었다. 이제 나보다 너가 더 어른이구나.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럼 내일은 어른답게 서세요. 도망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래, 약속하마.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아버님, 내일 꼭 이겨요. 응, 그래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녀가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수건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흘린 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저 얼룩이 내 죄의 흔적이자 사람의 증거였지. 그는 손끝으로 그 천을 매만지며 미소 지었다. 이젠 두렵지 않다. 내가 무릎 꿇었던 이유가 헛되지 않으니까. 창밖엔 봄비가 내렸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유리창을 타고 번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작게 기도하듯 속삭였다. 내일 진심으로 서겠다. 그날 밤 윤서는 집 창가에서 불 꺼진 회사 건물을 바라봤다. 그 안에 아직 불이 켜진 방이 하나 있었다. 그게 그의 방이었다. 그녀는 손끝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내일은 숨지 말아요. 이제는 진심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엔 오히려 고요가 흘렀다. 법정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공기 속을 갈랐다. 방청석엔 회사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직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피고석에는 한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고자 했다. 한도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양복 깃에는 여전히 구겨진 손수건이 꽂혀 있었다. 예,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대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치르려 합니다. 법정 안이 일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들의 손이 만든 가치를 믿습니다. 그걸 잃은 회장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윤서를 향했다. 방청석 끝자리에 앉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던 이유, 그건 나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죠. 윤서의 눈가가 젖었다. 준혁이 그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는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가 진심을 말하고 계셔요. 판사는 서류를 들었다. 피고 한도윤은 회사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직접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6개월 및 사회공헌 명령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무죄인가? 아니, 사실상 면죄부야. 기자들의 펜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한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벌이 아니라 기회니까. 법정이 끝나고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윤서와 준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끝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다시 시작이지. 준혁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맡을게요. 그래, 이제 그럴 때가 됐지.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나보다 훨씬 나은 회장이 될 거야. 윤서가 살짝 웃었다. 그리고 아버님은 훨씬 더 좋은 아버지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그들은 법원을 나와 함께 걸었다.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은 따뜻했다. 도로 건너편에서 기자들이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버님,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글쎄다. 한동안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야겠지.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그들 속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윤서야. 네, 아버님. 그날 너가 내 상처를 감싸줬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첫 구원이었단다.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그럼 그 손수건은 이제 버리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죄의 흔적이자 사람이 나를 구한 증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엔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햇빛에 비추며 말했다. 이 얼룩이 사라지지 않는 게 좋아. 그 덕에 내가 다시 살아있으니까.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멋이라니, 늙은이가 무릎 꿇은 게. 그래도 진심은 멋있잖아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상처와 회한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도윤은 처음으로 완전히 회장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법정 밖의 바람이 세 사람을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법원을 바라봤다. 이제 남은 건 진심뿐이군.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예요, 아버님. 세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햇살이 길 위에 길게 늘어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서로를 향한 믿음뿐이었다. 몇 달 뒤, 늦은 봄의 오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엔 꽃 냄새가 실려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노인 일자리 센터 앞 작업복 차림의 한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예전처럼 권위적인 기운은 사라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장갑 한 켤레와 접힌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문 일면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 재벌 회장, 봉사 현장에서 다시 일하다. 그는 피식 웃으며 신문을 접었다. 이제 이게 나답지. 근처 공원 벤치에는 윤서와 준혁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를 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아버님, 오늘도 다녀오셨어요? 윤서가 말했다. 응, 오늘은 아이들 급식 도왔지. 내가 만든 반찬이 인기가 많더라고. 그야 아버님 요리 솜씨를 알아주는 거죠. 준혁이 웃었다. 그렇게 회장님 손으로 반찬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그 회장님 소리 그만해라. 그건 지난 사람의 이름이지. 그의 말에 세 사람은 웃었다. 그들이 함께 걷는 길가에는 들꽃이 피어 있었다. 윤서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아버님, 그날 법정에서 하신 말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어떤 말? 진심은 권력보다 어렵고 사랑보다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말이었지. 세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어린 소녀 하나가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꽃이에요. 저기서 따왔어요. 한도윤은 미소 지으며 꽃을 받았다. 고맙다. 우리 공장에 있던 사람보다 더 예쁜 선물인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공장이 뭐예요? 그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다. 사람들이 하루를 견디는 곳이란다. 나도 거기서 사람을 배웠지. 그녀가 멀어지자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아버님이 공장에서 흘린 피가 이제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된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의 진심은 흙 속에서도 자라니까. 준혁은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요즘 자주 얘기 나와요. 직원들이 회장님 같던 사람 같던 회장님이라고요. 그는 피식 웃었다. 그 별명, 참 마음에 드는구나. 윤서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시죠? 글쎄, 이제 돌아가면 거기서 내가 배울 게 없을 것 같구나. 난 지금이 좋아. 이젠 사람 속에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 그는 벤치에 기대 앉았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쳤고 하늘엔 흰 구름이 흘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결국 진심해졌지만 그 패배가 내 인생의 구원이었다.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 이 손수건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이젠 깨끗이 빨려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걸 받아들며 말했다. 이제 이건 저한테 주세요. 왜? 그건 더 이상 아버님의 죄가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를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아버님이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제 내 죄를 내 손에 맡기마.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다. 한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혁아, 윤서야. 나 이제야 진심으로 아버지가 된 것 같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니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번졌다. 그날 저녁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이제 회장도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그저 한 가족으로 남은 순간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하늘빛으로 흔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